최고의 페이지. 와! 와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 소개할까요? 네. 창의력을 강의하는 남자 박종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가 좀 몇 주 됐죠? 모인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좀 자주 모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시간이 많은데 우리 유경철 대표가 주로 아니, 바쁘셔가지고. 다들 바쁘세요. 새해가 이동훈 되니까. 코치도 바쁘시고. 아니요, 저도 바쁜 건 아니고요. 일정이 중복될 뿐이지 바쁘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바쁜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저희가 자주 이제 더 앞으로는 올해는 또 2018년 됐으니까 더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우리의 책은 책 제목이 뭐죠? 옵션 B. 야, 옵션 B. 옵션 B. 뭐 플랜 B가 생각나는데 뭐 제가 책 소개를 좀 이번에 드릴게요. 네. 우선 이 부제를 보면 옵션 B가 역경에 맞서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삶의 기쁨을 찾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경, 회복 탄력성, 기쁨, 행복 이런 거 보니까 저는 막 떠오른 게 뭐 긍정 심리학 떠올랐거든요. 거기에 컨셉이 사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관련된 책인가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보면 출시되자마자 아마존 뭐 종합 1위, 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뭐 광고하는 거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자는 세리 샌드버그죠. 정말 그 유명한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그래서 COO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분의 첫 책인 린인이라는 책이 굉장히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여성 워킹 일하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메시지를 줬던 책인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애덤 그랜트 그래서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죠. 이분은 굉장히 오리지널스 이런 책으로 굉장히 최근에 또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같이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리 샌드버그가 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아마 이 애덤 그랜트가 도와준 것 같고 그래서 뭐 내용은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합니다. 우선은 아주 불행하게 이 샌드버그의 남편이 죽죠. 그렇죠? 그것도 좀 허망하게.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샌드버그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그리고 생활 그리고 본인의 생각들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담담하게 마치 일기를 쓰듯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컨셉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삶을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혹시 굉장히 힘들거나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네. 우리 다른 분들은 제가 남편이 죽어보진 않아서 제가 공감이 약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공감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뭐 네. 우리 와이프가 뭐 사별을 했거나 그런 건 네. 아니었으니 경험은 없으니까. 네. 이분의 남편이 죽었을 때 뉴스에 났던 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 그렇죠. 저도 여기서 책에 정확한 사인이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오는데 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저는 사실 그때 뉴스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썼던 그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프라이빗한 그런 데였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늦게 발견됐구나. 오히려 나는 그런데 회원권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준 건 여행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그렇죠. 있을 때 네. 헬스클럽 갔죠.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비싼 데니까 그쵸.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기랑 친한 동생이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헬스클럽에서 진짜 런닝머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런닝머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운동기구일 수도 있다라는 게 길에서 그냥 내가 공원을 뛸 때는 힘들면은 그냥 쓰는데 이게 런닝머신은 돌아가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래도 계속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몸에 무리가 가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면 런닝머신이 떨어져서 뭔가 크게 됐다기보다는 이미 심장 같은 데 무리가 가가지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나이대가 그리고 또 그 가장 40대 50대 이런 때 있는 분들이 가장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또 일을 많이 하시니까 피곤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작 본인은 어떨까? 본인은 뭐, 죽은 네. 사람? 네. 죽은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가 주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돌아갔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본인은 괜찮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좀 아까울 것 같은데 내가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 올렸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보면서 욜로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다 누리면서 네. 소진하고 네. 그냥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오늘 할 일을 내가 다 못했어. 근데 그럼 집에 가서 딱 보니까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새벽 한 2시까지 그냥 하고 자. 네. 세요? 아니면은 그냥 내일로 미루세요? 보통 내일로 미루죠. 많이 미루는 편이죠. 네. 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니 물론 뭐 네. 아주 중요한 네.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보내줘야 되고 그쵸, 뭐 이런 네. 거가 아니라 그러면 미루는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친구가 자꾸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그쵸. 지나갔고 뭐 이런 식의 때는 그냥 미루고 하는 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사는 게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맥락에서는 더 나은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박차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미루는 그 약간 이불 속에 있으면 그 미루는 그 쾌감 때문에 사실은 그 쾌감을 더 느끼려고 못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듣는 교훈은 그때 일어나야 한다. 네.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생각을 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런 배웠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미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 때 그냥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내가 세수할까 말까 생각하지 않죠. 그때는 바로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할까 말까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딱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할까 말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네. 실패하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내가 언제 멈추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은 좀 있다가 이제 50대는 사람들이니까 네. 지금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여유를 좀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나는 조금 민기적 일어나도 되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우리 이 주제가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샌드버그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겪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또 회사에서 뭐 페이스북은 뭐 세계 최고의 글로벌 그쵸 IT 회사인데 그 회사의 거의 2인자로서도 또 직장에서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뭐 그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나 코치님이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회복 탄력성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그 질문을 딱 듣고 특별하게 생각나는 시기가 없어요. 이게 내가 좀 피해가는 어려운 게 전혀 없나요? 아니요. 어려운
하루하루가 매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나요? 하루하루가 매일 어려운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가 특별하게 그냥 그 생각나는 게 없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되게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샌드버그의 입장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남편이 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이래서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게 나 같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는 게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쵸. 어떻게 얘기했고 뭐 이러는 거 너무 많이 울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한편으로는 나랑 비슷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 연구하는 애덤 그랜트한테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싶다. 뭐 이런 좋은 의도로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은데 네. 나 같으면은 좀 힘들었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오픈하지 않으면 그럼 만약 그런 상황이 겪었다고 하시면 그냥 혼자 그냥 감수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사실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슬픔이 왔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그때 진짜 힘들었고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어냈어.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치님 어떠세요? 저는 언제 가장 힘들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치로서의 삶을 이렇게 직업 자체를 바꿨죠. 그쵸. 직장을 바꾼 게 아니라 업을 바꾸면서 저는 코치가 되면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찾아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않은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이상을 가지고 분명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길에 뛰어드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도서관밖에 없고 나를 반겨주는 것은 책밖에 없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자, 우리가 극복할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서 하나가 또 자원 중에서 하나가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많은 제 아내도 그렇고 많은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도 그럴 텐데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자신이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만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시간만큼 견뎌내는 것이 사실은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극복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견뎌냈던 것 같아요. 견뎌내니까 그 시간만큼 내가 오로지 이걸 공부하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그 시간을 보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되고 사람들이 조금씩 기억하게 되고 저를 불러주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 견뎌내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그걸 극복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듣다가 네. 의문이 생겼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극복해내면 되나요?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잘 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을 그 약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서 자꾸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뭐 해봐. 자꾸 뭔가를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 시도가 사실은 시간을 견뎌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하면은 뭔가 시간을 일정 기간 누구나 다 일단 보내야 한다. 근데 그것을 보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시간은 누구한테나 일정 기간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는 요소로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또 저희 개인에 대한 국한된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같이 적용되는 본명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정 기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사실 굉장히 역경이 돌아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가까운 쪽으로 한번 보면 저도 이제 비슷해요. 우리 코치님하고 네. 제가 40살에 이제 직업 바꿨거든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회사를 박차고 나온 때가 4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했죠. 근데 나오자마자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짧은 거긴 해요. 되게 다행스럽고 운이 좋은 건데 1년 동안 컨설팅 펌에서 이제 전문 강사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사회도 굉장히 안 좋고 했을 때 굉장히 다 영향을 받았는데 교육 그때 산업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적었고 그때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잘 될 줄 알고 괜히 사람이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잘 되기는커녕 뭐 강의 많지도 않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선배들 지인들 찾아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털어놓고 했는데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네. 학습을 책을 읽고 네. 책을 쓰고 너무 좀 상투적인가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연한 희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근데 잘 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준비는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막 그때 교육 같은 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일반 교육 같은 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자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나름의 나만의 어떤 과정이나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도 연관되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축적이 돼서 나중에 좀 좋아졌을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로 나왔을 때 굉장히 잘 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정리하는 것도 많이 정리해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제 그런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도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긍정 마인드거든요. 네. 네,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 안 될 거야라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잘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들을 같이 취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 되게 굉장히 잘 운 좋게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운도 결국은 회복 탄력성과 영향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지금 직업으로 바꿀 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초창기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적응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뭐 이럴 때까지가 어려우셨군요. 네. 좀 사람들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강의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만 딱 팁을 주실 수가 혹시 있으세요? 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잘 된 것 같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책을 많이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가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좀 우리가 재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게 네.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선 봐야 되거든요. 보통 제가 가끔 처음 하려는 사람들 보면 얘기 쭉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의지는 강한데 뭐 커리어도 그렇고 뭐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뭐 환경도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본인만 의욕이 넘쳐. 그래서 말도 재미없게 해. 그렇죠. 막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냥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주변에 자기 둘러싼 이 환경들을 잘 분석해보고 우선 가능성이 있다 하면 올인해야죠. 저는 우선 그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기 그쵸. 모습을 잘 자기 봐라.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 인식, 객관적 자기 인식. 중요하네요. 네. 박정호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는 게 좋은데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첫 번째는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컨설팅 회사 같은데 그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능도 없고 나도 백그라운드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기존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한번 열고 싶으면 빵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고 빵집 직원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그리고 빵집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기관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얘기 말씀드린다면 우선 강연을 할 때는 자신의 중심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소통이라든지 중심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내 중심 컨텐츠 안에서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축구 전문 해설가 뭐죠? 뭐죠? 신문선 씨. 신문선 씨. 네. 네. 신문선 축구 해설가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을 축구로 풀어내요. 네, 축구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중심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핵심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어떤 얘기나 어떤 주제가 오더라도 그 영역에서 내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중심 컨텐츠를 만들어내라. 그것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중심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될지 그런 거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뭐 혹시라도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뭐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포인트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이 상담도 하시고 알아도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요. 제가 또 회복 타협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회복 타협성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훈련이나 노력으로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타고난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본인은 우리들은 어떠신 것 같을까요? 우리는 한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우리는 네. 나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성향이 좀 있어요. 뭐냐면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끝까지 한번 파봐요. 파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죽기보다 더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끝까지 가보는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키는 감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성을 통해서 감정이란 키를 통해서 감정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감정이 이제 다시 누그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끝까지 가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원들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정에다가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좀 풀어냈던 그것이 저에게는 여기서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네. 역경이 어떤 상황이 뭐 작든 크든 왔어요. 네. 보통 어떻게 대처하세요? 역경이 오면은 우선은 파요. 무조건 끝까지 판다. 네. 그래서 판다라는 말이 이게 분석을 한다. 그렇죠. 상황을.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 분석을 하는데 보통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죠. 이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 방향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렇죠. 가정해 본다. 그리고 저를 던져봐요. 던져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견딜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조금씩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거예요. 그런 그래요? 분들은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회복 탄력성을 또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네. 흔히 회복 탄력성을 영어로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근력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을 예를 들면 스프링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들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스프링이 떨어졌을 때 예전보다 더 높게 올라오기도 해요. 극복이 돼서 네. 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낮은 분들은 그냥 주저앉죠. 스프링이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높으신 분들이 좋은 거죠. 되게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예전에 그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1955년도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 833명을 가지고 종단 연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뭐 심리학자, 생태학자, 정신과 의사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학자들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종단 연구는 알다시피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요인들이 인간을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만드는지 아니면 또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건데 사실 이때 이 카와이 섬은 195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열악하고 뭐 가난하고 마약하고 거의 뭐 난장판인 그런 섬의 환경이었는데 놀라운 건 특별한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별다른 원래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중에서 이 833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위험군이 201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따로 또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다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게 72명의 학생들이 되게 잘 자란 거예요. 뭐 좋은 학교도 가고 학교는 뭐 좋은 공부도 잘하고 아니면 좋은 뭐 혼자 자립해서 뭐 사업에 성공한다거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장을 잘할 수 있었을까를 봤더니 이 아이의 공통점이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성공하거나 잘 뭔가 성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어떤 것들이 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좌우하느냐 했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한 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든 이제 부모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지인이든 친척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친구든. 그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 맺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에 3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할 때 첫 번째가 자기 조절 능력,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세 번째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 어떠세요?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적인 사고. 어려운 질문이네. 예, 회복 탄력성이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주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역경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삶에 뭐 이렇게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럴까요? 제가 뭐 속은 모르니까.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사법고시에 한 번 반대 떨어져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듯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막 화나고 막 때려주고 싶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또 그것도 엄청난 실패니까. 근데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런 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겪게 되고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노출하는 게 굉장히 좀 꺼려져요. 내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이 막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되게 꺼리는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보니까. 그럼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든지 다 있다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느껴지는 거는 어렵고 힘든 걸 좀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실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요 관련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너무 순탄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좀 성장시킨다든지 남의 아픔을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더 어떤 상황에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굴곡이 있고 힘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야. 뭐 이런. 그런 분들이 회복태력이 높은 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좌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 되면 회복 탄력성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환경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올리는 것이.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정서를 높여주면 사실은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박사님은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들었을 때 좀 이건 역경인 것 같은데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막연한 낙관성은 아니고 실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간적인이나 공간적인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종화 대표님은 어디서 풀어낼까?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신앙이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꼭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본론으로 우리 최고의 페이지 할 순서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 또 최고의 페이지가 어떤지 한번 읽어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치님 할까요? 네. 네. 자,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옵션 B의 최고의 페이지는 72페이지 아래쪽 파트에 있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도하고 위로하는 방법이 한 가지뿐인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는 사람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성장하면서 나는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하라는 황금률을 따르도록 배웠다. 하지만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황금률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대우받고 싶어하는 대로 대우해 주라는 백금률을 따라야 한다. 네, 그 황금률과 백금률은 우리가 너무나도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이고 백금률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대주라라는 것이 사실은 백금률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코칭했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아내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자신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물을 떠서 발까지 씻겨줄 정도로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하는데 대단하네요. 우리 부인이 꼭 들어야 될 텐데. 네. 듣게 하세요 꼭.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남편은 나를 왜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지? 이게 뭐냐면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것, 채워주는 것이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는 내 사랑은 있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 같으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별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황금률로 생각하는 사랑을 했었지만 정작 남편이 원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정말 우리가 백금률과 황금률을 생각할 때 황금률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백금률의 관점에서 내가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은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야지만이 그런 갈등들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백금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백금률이 정확하게 하면 어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네. 내가 채워주는 것. 그게 백금률. 네.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 받고 싶은 대접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네. 그러니까 백금률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을 좀 공평하게 하는 게 황금률이라 그러면 일단 더 많이 주라는 게 백금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백금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거꾸로 그런 그하고 좀 다른 관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선물 주는 게 사랑이니까 내가 사람한테 나는 이런 선물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줘요. 그럼 황금률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은 선물이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은 시간이구나 생각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게 백금률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난 선물을 안 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시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선물인데 그걸 안 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자라는 것이 네, 백금률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유 대표님은 선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렇죠.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선물 줬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또 그거가 주면 네. 두 개 다 채웠으니까 황금률과 백금률 다 채우는 좋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어떠세요? 어떤 거예요? 저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은 상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상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괜찮아, 틀림없어, 괜찮아, 뭐 이렇게 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이유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어려워하면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좀 피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러지 마라. 그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 그 사람한테 너가 어렵고 힘들구나. 나도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어떻게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페이지로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알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조금 읽어드리면 고통이라는 코끼리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코끼리를 무시하면 슬픔을 겪는 사람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거리만 넓히고 만다. 두 사람 모두 손을 뻗어야 한다. 공감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다. 코끼리가 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나는 알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 나는 너를 염려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는 있다. 이 부분이야. 네. 그렇군요. 코끼리가 뭐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은유법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진짜 제가 이 내용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못 본 척 해주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게 황금률이죠. 황금률? 네, 내가 원하는 나도 그렇게 됐으면 나도 그럴 거야. 당신도 그럴 거야.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면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은 내가 아프고 힘든데 나한테 관심도 없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하지 말고 나 너 어렵고 힘든 거 알아.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너가 어떻게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정서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끼리라는 정서가 뭔가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정서에는 코끼리라는 부분들이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있는가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공감인데, 사실은 저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냥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말 안 해주고, 그냥 좀 이따 나중에, 그냥 아주 어렵게, 괜찮아?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샌드버그가 얘기한 건, 그냥 그 직면하라는 거예요. 나 네 마음 알아. 너 힘들지? 내가 그거 다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네 마음은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어.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와.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나 그걸 표현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떨까. 근데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샌드버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게 더 좋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샌드버그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보다 정말 나도 남편을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더 이렇게 공감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이제 자녀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자녀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위로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막상 그 사람을 가장 위로했던 것은 자기도 자녀를 잃어본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위로해 준다고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있겠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저도 이제 해볼게요. 제가 저의 페이지는 역시 저는 이북이라 페이지는 꼭 읽어보세요. 네. 예, 읽어드릴게요. 나도 2016년을 맞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때까지도 하루 동안 잘한 일 3가지를 밤마다 적었지만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이 활동의 필요성이 작아진 것 같았다. 이때 애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매일 즐거웠던 순간 3가지를 적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여태껏 했던 모든 새해 결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거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공책에 적는다. 그러면 즐거움이 번뜩이는 순간을 포착해내고 감사할 수 있다. 또 긍정적인 일이 생기면 이것을 공책에 적어야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 전체를 빛나게 해준다. 어쩌면 이게 솔루션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불행하거나 되게 어려울 때 오늘 가장 감사했던 거 3가지 적기, 아니면 즐거웠던 거, 행복하게 해준 거 적기. 사실 이것은 긍정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뭐 유명한 수녀원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유타주 수녀원과 네바다주 수녀원님 이 두 분이 두 수녀원을 종단 연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유타주에 있는 수녀에 있는 분들이 85세까지가 무려 70% 넘는데 네바다주는 30%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미국이고 수녀원인데 근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그 유타주에 있는 수녀원에 있는 분들은 감사 얘기를 썼대요. 매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봉사할 수 있어서 희생할 수 있어서 헌신해 줄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이 행복을 쓰는 건 거창한 건 아니고요.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저는 쓰지는 않고요. 저는 잘 때 합니다. 우리 주무실 때 머리를 비게 되면 10초 만에 자진 않으시죠. 그렇죠. 예. 한 1, 2분 정도 뒤척이잖아요. 더 오래 뒤척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1분 정도는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생각해요. 오늘 내가 나한테 감사한 일이 뭐지? 그러면 맞아. 오늘 점심에 뭐 교육 담당자가 수고하시죠 하면서 뭐 커피 한 잔 따뜻한 거 갖다 주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뭐 집에 왔을 때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빠 나 수학 100점 맞았어. 되게 감사한 일이고. 뭐 아니면 실제 사례인가요? 실제 사례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아들 수학 100점. 박수인가요 이게? 한 번이라. 뭐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딱 왔어요. 플랫폼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감사한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마 잘 때 이 뇌가 행복한 계속 기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아침에도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이것은 이제 증명된 심리학에서 증명된 어떤 내용인데 저는 이 샌드버그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책도 보면 그 긍정심리학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셀리그만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아마도 회복 탄력성을 본인이 그것을 뭐 알고 한다 이걸 떠나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잘 발휘해서 리지언스가 돼서 아마도 좀 빨리 이런 고통에서 이겨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실제로 아픔을 겪었을 때 그 많은 전문가들한테 그쵸. 여러 가지를 받았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신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 항상 그래서 제가 또 놀라운 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페이스북 2인자니까 그렇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빨리 회복됐을 거야.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손을 내민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빠르게 습득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역량, 능력이고요. 마인드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죠. 사실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아마도 훌륭한 리더가 되었던 것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본인에게 갖고 있던 뭐 재능이나 아니면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행복, 즐거움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쪽에도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을 즐거움보다는 평온에서 찾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짜릿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이 뭔가 살아가는데 좀 즐거움과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왜 그런 게 없지? 라고 한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방식으로 나이가 들면서도 찾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만났던 것과 요번에 만나면서 전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평온한 것 자체가 그 행복하다는 사이에 내가 것.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죠. 다리가 좀 아프지 않아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이제 좀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그냥 평온한 별일이 것을 있어야지 행복했는데 이제 그렇죠. 별일이 없는 게 행복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별일이 없어도 행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나이가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 지금도 행복한 거잖아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말투가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좀 한없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샌드버그가 사실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재산이 1조가 넘으니까 뭐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이것저것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중에서 물론 남편이 죽은 거는 되게 큰 일이지만 뭐 처음 결혼도 아니고 전에 결혼했던 사람도 있고 어쩌면 몇 년 있다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너무 찡찡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좀 나쁘게 보게 시작하면 계속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말 돈이 많으니까 많은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았던 것을 사람들한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책 소감 및 정리인데 우리 뭐 오늘 이렇게 녹음하면서 느꼈던 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어떠신지 느낌을 소감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 느낌은 이 두 분이 저자인데 샌드버그와 그랜트 두 분의 저자의 색깔에서 그랜트의 색깔이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버그의 주변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풀어냈지만 정작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애덤 그랜트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그런 사례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엮어낼 수 있었던 것 그건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좀 그 감성적인 책들을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는 뭐 아픈 거는 내 탓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나의 전부도 아니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이렇게 딱 정리를 사람들한테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이거 읽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조찬 강의를 갔었어요. 조찬 강의를 갔었는데 7시까지 갔다가 7시 반까지 밥 먹고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랜드 인터넷 컨티넨탈 호텔로 오라 그랬는데 내가 인터넷 컨티넨탈 호텔로 간 거예요. 삼성동에서. 네. 호텔을 잘못 간 거죠. 가보니까 그 룸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전화해보고 막 해가지고 아무튼 7시까지 못 가고 7시 30분까지는 갔어요. 7시 30분까지니까 강의는 그냥 그 무리 없이 제가 밥만 못 먹은 거지 강의는 일단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멍청한데 살아도 될까요? 이게 고민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말이 생각났다. 이게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호텔명을 정확하게 찝어주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라고 해도 이게 나의 전부도 아니고 이게 내가 계속 지속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뭐 극복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뭐 거기 뭐 한 120명 정도 되시는데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네. 분들이시니까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강했던 공감하시겠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미 영향을 받으셨네요. 이 사고 자체가 그렇죠. 네. 저만은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복 탄력성에 관심이 많은 제가 주제이기도 하고 강의도 해서 굉장히 네.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실제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 힘이잖아요. 우리 회복 탄력성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죠. 살아가면서 그렇죠?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이론이나 훌륭한 기술도 사실 이건 이겨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실제 이 책에서도 봐도 샌드버그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뭐 심리학자들도 있고요. 뭐 그렇죠? 그랜트도 그렇지만 뭐 부모님부터 해서 또 회사의 그 훌륭한 뭐 인재들 뭐 꼭 그런 좋은 회사에 있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친구들. 근데 저는 그 환경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 뭐 괜히 쓸데없이 친구끼리 만났는데 술 한잔 하면서 뭐 나에 대한 비난만 하고 뭐 너는 옛날에 뭐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 돌아온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만났는데 기분 나쁘거나 뭔가 나에게 그 발전이라는 것은 꼭 내가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그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네. 내 행복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을 굉장히 나에게 이건 단지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내가 어려웠을 때 충분히 공감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철학관 가면은 점을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귀인이 되면 어떨까? 아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우리가 나쁜 관계를 끊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인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내용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책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번에 책을 우리 이동훈 코치님이 책을 냈어요. 네. 이동훈 코치님 책 케미스트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케미스트리라는 책을 냈고요. 이것은 이제 양정훈 코치와 제가 같이 공저로 낸 책입니다. 케미스트리가 영어로 케미스트리가 화학작용 이런 내용인데 성과를 만드는 조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학적 결합이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화학작용을 어떻게 조직에서 성과로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서 책을 풀어냈고요. 네,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서점에 깔렸나요? 네, 어제부터 그러면 검색이 됩니다. 이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그냥 검색하셔서 오프라인 온라인.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 보면 그 출연자들이 케미가 굉장히 잘 맞잖아요. 그렇죠. 케미스트리 네. 뭔가 조직에 성과를 내는 네. 그런 핵심일 것 같습니다. 케미가 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네. 대박 나기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가 다음 이제 책? 다음 책. 네. 다음 책의 제목은 퍼즈예요. 우리는 보통 포즈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춘다. 퍼즈고요. 레이첼 오마라라는 이분이 구글의 리더십 코치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하고 창의력을 회복하고 삶을 좀 더 만족하게 되느냐. 그것이 퍼즈, 즉 멈추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어떻게 멈춰야 될 것인가.
그래서 멈추고 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 스톱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시 정지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의 또 구글에 있는 코치라고 하니까 약간 네. 또 기대가 되는데. 구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다음 회차도 한번 좀 우리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페이스북도 만나고요, 구글도 만난다. 아, 그렇네요. 오늘 페이스북 만나고 다음 주에는 구글 만나는군요. 그렇죠. 네. 우리는 글로벌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정리를 네. 할 건데 우리 마지막 어떻게 끝낼까요? 마지막? 네. 우리 케미스트리를 끝낼까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제가, 케미스트리. 예, 대박하면 케미스트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대박 케미스트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